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히가시노 게이고. 유즈키가 삿포로 거리에 들어선 것은 가미조 노부유키의 부고를 들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하늘하늘 눈발이 흩날리고 도로는 젖어 있었다. 역 옆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 1층 라운지를 들여다보았다. 고타니가 안쪽 테이블에 있었다. 유즈키를 알아봤는지 살짝 손을 흔들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유즈키가 물었다. 다가온 웨이터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도경이 당황하고 있어. 당연하지. 가미조 노부유키를 취조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야. 히다 카자미를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소환하겠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머지않아 무슨 얘기가 있겠지. 골치 아프게 됐어. 고타니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커피가 나왔다. 유즈키는 블랙으로 그냥 마셨다. 히다는 오늘이라도 카자미에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다. 그 후에는 제 발로 경찰에 찾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게 틀림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비행기 안에서 줄곧 그 생각을 했지만 유즈키는 별다른 대답을 얻을 수 없었다. 아까 전화에서도 전해드렸지만 KM건설 자체가 사건에 관계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후에 도경이 무언가를 포착했다는 정보는 없나요? 고타니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건은 사내 문제가 원인, 히다 카자미는 결국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 만세를 부를 일인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경찰에서는 협박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가미주 씨가 썼다는 그 협박장 말이죠. 그 건이 있기 때문에 유즈키 역시 카자미가 사건과 무관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협박장만 없으면 가미조가 삿포로에서 살해당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타니가 시계를 보았다. 슬슬 가볼까? 가미조 부인은 공항에서 차를 타고 직접 병원으로 간다죠. 고타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신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오카로 운반할까요? 글쎄, 보통은 이쪽에서 화장까지 다 치르는데 그 정도 인물이면 비행기로 운반하지 않겠어? 장례업자도 같이 온다고 했으니. 시신이 없으면 회사장도 치르기 어렵겠지 하고 유즈키는 생각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고타니의 얘기로 봐서는 병원에서 가미조 부인에게 조의를 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듯하다.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할 필요는 없는 듯하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군. 고타니가 말했다. 단순 사고였다면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전 부인을 몇 번 만났는데 딱히 이쪽을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가해자 의식을 갖고서 대하자면 마음이 무겁지 않나. 사장은 안도하는 눈치였어. 저쪽 회사 내부의 문제가 원인이라면 우리 쪽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더군. 유즈키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다. 히다 씨와 카자미를 생각하면 손해배상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그때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몸을 떨었다. 실례합니다. 하고서 전화기를 꺼냈다. 가이즈카에게서 온 전화였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유즈키가 물었다. 신고가 없어졌네. 네? 신고가 없어졌다고. 아무데도 없어. 오늘 아침 일찍 호텔을 빠져나간 모양이야. 유즈키 씨, 뭐 아는 거 없나? 잠깐만요. 호텔을 빠져나갔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이미 방에 없었어. 여기 들어올 때 가져온 가방도 없어졌고. 휴대전화는요.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더군. 호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신고인 듯한 소년이
버스를 타는 걸 봤대. 왜 느닷없이 그런 일이? 어제 그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어. 있었다면 버스 사고의 피해자가 돌아가신 일로 호텔 안이 좀 어수선했던 것뿐이야. 역시 가미조 일이 노스프라이드 호텔에도 전해진 모양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녀석 요즘 계속 이상했어. 얘기를 하는데도 멍하니 있고 연습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말이야. 유즈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히다와 가미조 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신고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은 전부터 가이즈카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유즈키 씨, 녀석이 갈만한데 혹시 모르겠나? 모릅니다. 게다가 신고는 이 고장 지리도 어둡잖아요. 그렇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가이즈카는 정말로 난감한 듯 했다. 설마 도쿄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그럴 돈도 없잖아요. 글쎄,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서. 아무튼 좀 더 기다려보죠. 충동적으로 그랬다면 또 훌쩍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돌아오면 너무 꾸중하지 마세요. 그야 물론이지. 돌아오면 좋을 텐데. 오후까지 기다려봐서 그대로 안 오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신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알겠네. 전화를 끊고서 고타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고타니는 눈썹을 팔자로 찡그리고 아랫입술을 쑥 내밀었다. 대체 뭐야? 연습이 힘들다고 도망간 건가? 이거야 원. 가이즈카 코치가 너무 세게 시킨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연습하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별 무리 없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럼 왜 도망친 거야? 모르죠. 도망을 친 건지 아닌지도 아직 불확실하고요. 고타니가 혀를 끌끌 차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이렇게 바쁜 때 성가시게 구는구만. 설마 지금 와서 크로스컨트리가 싫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지 아버지도 곧바로 해고니까. 유즈키가 당신에게 그럴 권한은 없죠.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병원 앞에는 방송국 스태프인 듯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사건을 몇 번 다룬 적이 있다. 피해자가 끝내 숨을 거뒀고 거기에 유족이 온다고 하니 몰려온 듯하다. 그 밖에도 매스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어정거리고 있었지만 그다지 긴박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사건 자체에 무슨 진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병원 부지 안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았다. 유즈키와 고타니를 태운 택시가 그들 앞을 지나 정면 현관을 향했다. 그때 한 인물이 유즈키의 눈에 들어왔다. 매스컴 관계자들과 약간 떨어진 곳에서 얼빠진 모습으로 서 있는 그는 낡은 점퍼 차림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유즈키가 고개를 갸웃했다. 저 남자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무슨 일 있나? 고타니가 물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유즈키는 대답했다. 병원에는 경찰관들 외에 사고가 있었던 노스프라이드 호텔 지배인과 홍보 담당자도 있었다. 투숙객이 죽었는데도 그들 표정에서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느껴졌다. 아까 고타니가 말한 것처럼 가해자 의식이 옅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가미조 세스코 일행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다. 고타니와 호텔 관계자들은 시신을 어떤 식으로 접하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잠시 자리를 떠도 괜찮겠습니까? 유즈키가 고타니의 귀에 대고 말했다. 상관은 없는데 왜? 밖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알겠네.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타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즈키가 병원에서 나왔다. 매스컴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는 이가 있었지만 모르는 채 했다. 아까 택시 안에서 본 남자는 가드레일에 걸터 앉아 유즈키와는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유즈키가 말을 건넸다. 남자가 돌아보았다. 놀란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푸 하고 하얀 숨을 토했다. 자네도 왔군. 그러고 보니 녀석이 그랬었지. 히다 카자미 선수의 홍보 담당이 되었다고. 신고군이요? 전화로. 남자는 도리구의 신고의 아버지, 가스야였다. 신세개발 관련 기업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정확히 어딘지는 유즈키도 몰랐다. 연락을 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실은 신고군이 합숙 중인 호텔에서 없어졌습니다. 뭐 아시는 거라도. 도리구의 가스야는 목을 움츠리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조금 전까지 같이 있었거든. 같이요? 그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호텔을 빠져나갔던 겁니까? 그렇다네. 어제 저녁 때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삿포로역에서 만나기로 했지. 나는 오늘 아침 첫 비행기로 여기에 왔고. 하지만 걱정 말게. 신고에게는 호텔로 돌아가라고 말해뒀으니. 유즈키는 뭐가 뭔지 알 수 없었다. 저기요. 그런데 신고군은 왜 만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신고 아버님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보일 이유는 없으실 텐데요. 유즈키가 그렇게 말하자 도리구의 가스야는 그의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고개를 크게 주걱거렸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당신을 만난 것도 인연인지 모르지. 그렇다면 자네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게야. 무슨 얘기 말씀이십니까? 무슨 얘기?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먼. 당신은 이런 곳에 뭐하러 왔나? 얘의 사건에 관련해서겠지. 그렇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알 것 같은데. 유즈키는 미간을 찡그리고 도리구의 가스야의 까만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는 정도가 아니지. 도리구의 가스야가 희미하게 웃었다. 스포츠클럽 영업부장은 눈을 번뜩이며 히다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사표가 들려 있었다. 히다가 어젯밤에 쓴 것이다. 히다는 지금 삿포로역 근처에 있는 본사를 방문 중이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갑작스럽군. 전에는 한동안 쉬게 해달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그만두고 싶다고?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건 잘 압니다. 퇴직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 달 월급도 받을 생각 없습니다. 히다는 머리를 계속 꾸벅거렸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솔직히 우리로서는 타격이 크다네. 자네 지명도를 이용해서 이미지 상승을 꾀해왔으니 말이야. 제 지명도 따위는 별게 아닙니다. 과거의 인간입니다. 게다가 대수로운 과거도 아니고요. 그런 말은 그만하고 자네가 이렇게 사표까지 들고 왔으니 설득해봐야 소용없겠지. 죄송합니다. 히다는 재차 그렇게 말했다. 위에는 내가 말하지. 정식으로 결정 내려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아쉽군. 히다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아쉬워할 만한 가치 따위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놈들 뭐 하는 거야? 영업부장이 히다 너머로 눈길을 주었다. 젊은 직원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다. 어이, 뭘 그렇게 보는 거야? 영업부장이 물었다. 남자 직원이 이쪽을 보았다. 그 버스 사고의 범인이 잡힌 것 같네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히다는 눈을 번뜩이며 텔레비전 앞으로 급히 다가갔다. 화면에 여자 리포터가 서 있었다. 장소도 낯이 익다. 가미주가 입원해 있는 병원 앞이다. 리포터 바로 밑으로
버스 화재 사건의 범인 자수라는 자막이 흘렀다. 유즈키가 경찰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미 사방은 어두컴컴해지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고 2시간 이상이나 경찰서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도리고의 가스야에 대한 신문이 끝나기를 기다린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휴대전화로 고타니에게 연락을 취했다. 곧바로 삿포로역 근처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 고타니는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미조 노부유키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 신세계발은 무관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계열사 사원이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즈키를 조사한 사람은 니시지마와 기아라 형사였다. 용의자가 제 발로 나타났는데 두 사람의 표정은 왠지 신통치 않았다. 첫 질문은 오늘 그 장소에서 도리고의 가스야를 우연히 만났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즈키는 물론 그렇다고 대답했다. 가미조 노부유키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간 것이었고 거기에 도리고에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뜻밖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그 다음으로 형사들은 도리고에가 유즈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다. 유즈키는 들은 대로 대답했다. 그 내용이 도리고에가 그들에게 한 진술과 일치했는지 형사들은 잠자코 고개만 끄덕거렸다. 이어서 그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동기가 유즈키와 적지 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즈키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솔직한 심정이었다. 설마 그때 그런 고백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래서 다소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아들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아라가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유즈키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쪽이 신고군의 의사를 무시했다는 의식은 없습니다. 강제로 뭘 시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스키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리고에 씨가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도리고에 씨는 아들은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스키를 그만두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면서 계속해 왔다고요. 물론 신고군이 신세계발 스키부에 들어오면 도리고에 씨의 일자리를 소개하겠다는 약속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렇군. 하고 형사는 대꾸했다. 어딘가 모르게 냉담한 말투였다. 마지막 질문은 도리고에를 조종한 인물로 짐작가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이었다. 유즈키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실이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다. 형사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뒤에서 조종한 인물을 알 수 없어서야 진정한 해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유즈키는 도리고의 가스야와 나눈 대화를 곱씹어 보았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자 그는 아는 정도가 아니지 라고 대답했다. 다소 자학적인 미소를 띠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나야. 내가 범인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필요했다. 그러고 나서 유즈키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설마 하고 중얼거렸다. 믿지 못하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한 짓이라고. 얼떨결에 그만 나쁜 마음을 먹고 말이야. 참 바보였지. 미소 띈 그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고뇌하는 표정으로 바뀌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러자 도리고에는 얼굴을 쓱쓱 문지르고 나서 말했다. 신고를 말이야. 어떻게라도 해주고 싶었어. 신고군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녀석이 스키 선수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자네도 잘 알지? 그 녀석은 음악을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종일 하모니카를 불어도 실증내지 않을 정도로 좋아했지. 커서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옛날부터 그랬어. 그런데 아버지란 사람이 벌이가 없다 보니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지. 요즘 난 녀석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자기 기분을 죽이고 살고 있는 거야. 몇 주 전 일이야. 어떤 사람에게서 기타 DVD를 얻었다는데 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더라고. 그때 생각했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든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네? 받아들여요? 유즈키가 미간을 찡그렸다. 마침 그 무렵 내게 이상한 메일이 왔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 그런데 상대는 나와 신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더군. 메일의 내용은 자기에게 협력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리를 지불하겠다는 거였어. 수상하다 싶은 생각에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메일이 몇 번이나 오는 거야. 믿을 수 없다면 사전 착수금을 보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쓰여 있었지. 그래서 시험 삼아 답장을 보내봤지. 당신은 어디 사는 누구이며 대체 어떤 일에 협력하라는 것이냐고 물어본 거야. 답장은 금방 왔네.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 협력할 내용만 적혀 있더군. 그걸 읽고서 얼마나 놀랐던지. 신세계발 스키부의 히다 카자미 선수에게 부상을 입혀라. 그런 이야기였으니까.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 역시 무시하는 편이 좋겠다고 마음을 바꿔먹었어. 그런데 상대가 내 마음을 뒤흔드는 미끼를 던진 거야. 만약 히다 카자미가 부상을 입으면 신세계발 스키부는 스타 선수를 잃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예산도 삭감될 것이다. 스키부 자체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그러면 맨 먼저 해산되는 팀은 주니어 클럽일 것이다.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신고는 해방되겠지. 그 경우 이쪽에는 실책이 없으니 내가 신세계발에서 해고되는 일도 없을 테고 나로서는 꽤나 구미가 당기는 미끼였어. 일거양득이로군요. 대체 어느 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교묘한 술수를 생각했군 하며 유즈키는 감탄했다. 망설이면서도 답장을 보냈어. 어떤 식으로 부상을 입히면 되느냐, 나는 뭘 하면 되느냐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조그만 상자가 하나 배달되었어. 안에는 본 적조차 없는 조그만 수제 기계와 현금 100만 엔이 들어있었지. 기계는 마이크로버스의 엔진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어. 부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종이도 함께 들어있었고 100만 엔은 착수금이라고 했지. 그래서 난 메일을 보낸 사람이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경찰에 갔어야 했지. 하지만 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기분이었어. 이걸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그럼 그날 당신이 노스프라이드 호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도리고의 가스야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회사를 하루 쉬고서 일부러 홋카이도까지 온 거였어. 왜 하필 그날이었던 거죠? 그야 뻔하지. 그날 히다 카자미 선수가 혼자 호텔에서 나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셔틀버스에 기계를 부착하려면 그날밖에는 없었어. 그녀의 일정을 어떻게 알았죠? 유즈키의 질문에 도리고의 가스야는 거북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보자 유즈키는 전후 상황이 짐작이 갔다. 신고군에게 물어봤군요. 며칠 전에 전화를 걸어서 볼 일이 있어서 며칠 내로 삿포로에 갈지도 모르니 시간 나면 만나러 가겠다고 했지. 그러니 스키부 스케줄을 좀 알려달라고 말이야. 그 녀석 아무 의심 없이 일정표를 메일로 보내주었어. 거기에 히다 카자미 선수의 일정도 적혀 있었지. 이때를 놓치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했어. 그래서 호텔에서 신고군을 만나셨나요? 물론 만났지. 만에 하나 누가 나를 봤다고 해도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둘러댈 수 있으니까 말이야. 호텔 건조실에서 만났어. 불과 며칠 사이에 살이 쏙 빠졌더군. 그러고 보니 그때 히다 카자미 선수와 스쳐 지나갔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조심했지만. 그러고 나서 버스에 장치를? 그래, 그렇게 된 거네. 히다 카자미 선수가 몇 시에 버스를 탈지는 대충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 장치를 부착했어. 렌터카 안에서 상황을 살피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나타나서 안도했지. 남자 승객이 한 명 더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네. 사건에 연루될 사람이 운전사와 그 남자 딱 2명이라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울 정도였지. 나는 안심하고 기계의 스위치를 눌렀어. 스위치요? 부착한 기계는 무선으로 작동하는 거였어. 만약 히다 카자미 선수가 버스를 타지 않으면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버스가 호텔로 돌아온 후에 회수할 생각이었지. 유즈키는 상황을 이해하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꽤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 같다. 물론 도리고의 가시야가 세운 건 아닐 테지만.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 얼토당토 않은 일이 생긴 거야. 히다 카자미 선수가 버스에서 내리고 만 거지. 나는 당황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기도했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를 말이야. 하지만 하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군. 사고가 났다는 걸 안 순간에는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했지만 아무튼 그 자리는 떠야겠다는 생각에 도로가 폐쇄되기 전에 호텔을 나섰어. 사고 현장 옆을 지날 때에는 마음속으로 2손 모아 또 빌었지. 아무쪼록 중상자가 없기를 말이야.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도리고의 가스야는 그때를 재현하듯 2손을 모았다. 유즈키는 당혹스러웠다. 가미조 노부유키를 노린 사건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도리고의 가시야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는 가미조의 얼굴조차 몰랐다. 그렇다면 부착된 장치에 KM 건설과 관련 있는 부품이 사용된 건 어째서일까?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았다. 이상이 내가 한 짓이야. 꼬임에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어젯밤 늦게 신고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 녀석 뭘 했는지 아나? 다짜고짜 아빠가 한 짓이지?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네.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었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기에 그대로 난 백기를 들고 말았어. 그래, 용케 알아냈구나 하고 말이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했더니 그야 그렇겠지만 아무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오늘 아침에 삿포로역에서 만났던 거네.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유즈키는 신고가 어떻게 사건의 진상을 눈치챘는지 알 것 같았다. 언젠가 식당에서 신고가 옆에 있는 줄 모른 채 가이즈카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때 범인은 아마 스키부 일정표를 통해 카자미 선수의 스케줄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갔다. 그 대화를 듣고서 신고는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러고 보니 신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을 가이즈카가 처음 한 것도 딱 그 즈음부터였다. 오늘 아침에 신고군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우선은 전부 털어놓았지. 그리고 사과했어. 그 녀석을 위한 일이라 여기고 했는데 결국은 녀석에게 고생만 짊어지게 했어. 내가 정말 바보지. 아버지 자격도 없어. 도리고의 가스야는 코를 훌쩍거렸다.
신구군은 상태가 어떻던가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더라고. 각오를 한 거겠지. 나와는 사뭇 달랐어.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더니 자수할 거지? 하고 묻더라고. 나는 그럴 생각이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 거라고 말이야. 정말 자수를? 유즈키가 확인했다. 그러니 여기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인이 올 거네. 그 사람에게 사죄 하고 그런 다음에 경찰에 연락해 주십사 할 거야. 도리고의 가스야는 진지한 눈빛으로 유즈키를 쳐다보았다. 메일을 보냈던 사람은 그 후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 그놈도 당황하고 있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멍청할 줄은 몰랐을 테니까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는 헤헤하고 웃었다. 잠시 후 가미조 세스코 일행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 모습을 확인한 도리고의 가스야가 유즈키에게 말했다. 그럼 난 가야겠군. 그런데 몇 걸음 옮기던 그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는 돌아보았다. 유즈키 씨, 뻐꾸기라는 새는 말이야. 다른 새우 둥지에 알을 낳는다는군. 떼까치나 맷새 둥지에 말이야. 그러고는 다른 어미새에게 새끼를 키우게 한대. 아나? 들은 적 있습니다. 탁란이라고 하는 거죠.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도리고의 가스야가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는 알 수 없었다. 재능의 유전자라는 게 말이야. 그 뻐꾸기 알 같은 거라고 생각하네.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몸에 쓱 들어와 있으니 말이야. 신구가 다른 사람보다 체력이 좋은 건 내가 녀석의 피에 뻐꾸기 알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야. 그걸 본인이 고마워하는지 어떤지는 당최 알 수가 없지. 흥미로운 사고라고 생각하면서 유즈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뻐꾸기 알은 내 것이 아니야. 신고의 것이지. 신고만의 것이라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유즈키 씨, 당신 것도 아니지. 그제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았다. 하지만 유즈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고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내버려도 이렇게 부탁하네. 도리고의 가스야가 머리를 숙였다. 상부에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유즈키의 대답에 안심했는지 도리고의 가스야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이내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발길을 돌렸다.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에서 망설임은 느껴지지 않았다. 호텔 방에서 기다리던 고타니는 유즈키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움켜잡았다. 한동안 그 자세로 끙끙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최악이로군. 위에다 뭐라고 보고하면 좋단 말인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태평한 소리 하는구만. 자네는 신세 개발의 정식 사원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과학 연구소야말로 안심할 수 없어. 도리고의 신고군을 억지로 클럽에 끌어들인 일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연구소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유즈키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포기하는 수밖에요. 꽤나 쿨하군.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주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주저해? 뭘 말이야? 지금까지 제가 고집해온 방식이나 사고에 대해서요. 전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재능을 살리면 삶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스포츠든 예술이든 남보다 뛰어난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좋아할 것이고 설사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더라도 차츰 열의를 보이고 몰두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건 나도 동감일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기꺼워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바로 도리고의 신고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올림픽은 꿈도 무엇도 아닙니다. 그의 꿈은 그저 마음껏 기타를 치는 거죠.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들어주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음악을 접하고만 있어도 그는 행복하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너는 재능이 있다고 하면서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시키는 건 일종의 인격 무시가 아닐까요? 뭐가 그리 거창해. 그렇다면 세상 부모들은 다 어쩌라고. 아이들은 대개 공부하는 걸 싫어하지. 그런데도 부모는 학원에 보내고 가정교사를 붙이면서까지 학력을 높여주려고 애쓰잖아. 그게 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잖나.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이를 찾아내서 그 길로 유도한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말이야. 아무런 꿈도 없는 아이에게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도리고의 신고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걸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죠. 고타니는 팔짱을 끼고서 미간을 찡그렸다. 연구는 어떻게 할 텐가? 이제 그만둘 건가? 그만두다니요. 무슨 말씀을? 유즈키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다. 스포츠 유전자 연구는 계속합니다. 신세 개발이 손을 뗀다면 어디 다른 곳에서라도 말이죠. 자네는 자네 꿈을 쫓겠다는 뜻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누가 히다 카자미에게 부상을 입히려 한 건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만간 경찰이 밝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거라도 있는 말이야? 근거는 없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뭐야, 그저 희망적인 추측일 뿐이잖아. 난 위에다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고타니가 마뜩짠타는 표정으로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유즈키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히다를 생각했다. 나중에 그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겠군 하고 생각했다. 혹시 그가 벌써 카자미에게 고백한 것은 아닐까? 뚝심 있는 사람이니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고백한 후에는 보나마나 경찰에 갈 것이다. 도리구의 가스야가 노린 상대가 히다 카자미 쪽이었다는 것은 의외였지만 그래도 유즈키는 가미조 노부유키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부녀간이라는 것을 경찰이 알면 수사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유즈키는 히다 카자미가 활주하는 모습을 두 번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고 짐작했다. 신세 개발은 알파인과 크로스컨트리 양 부분에서 황금알을 잃는 꼴이 된다. 아니, 도리고의 가스야의 말을 빌리자면 뻐꾸기 알인가? 혈연이란 참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탓에 도리고의 가스야는 죄를 저질러야 했고 히다 히로마사는 카자미와 헤어져야 한다. 절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디저트에 이어 커피가 나왔다. 히다는 크림을 넣으면서 카자미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스푼으로 셔벗을 떠먹고 있다. 둘은 지금 오도리 공원 옆에 한 호텔에 있다. 2층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중이다. 어때? 충분히 먹었니? 응, 이제 배불러. 그녀는 셔벗을 다 먹고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아니지. 아빠랑 둘이 외식하는 것 자체가 몇 년 만인가? 그럴 기회가 없었지. 그러고 보니 아빠가 옛날에 한 말이 생각나네. 경기자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족과 얼굴 마주하기조차 힘들어진다고. 앞으로 10년쯤은 단란한 가족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지. 용케 양쪽을 잘 이끌어가는 선수도 간혹 있지. 난 그렇게 하기 힘들 거야. 그런 재주 없으니까. 아빠가 전 스키 선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훨씬 소원해졌을걸. 히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아팠다. 카자미는 그를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너의 가족이 아니란다 하고 희다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니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카자미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왜 시간이 신경 쓰이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쯤 팀에 무슨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버스 사고 범인이 잡혔잖아. 무슨 연유인지 나도 빨리 알고 싶어서. 희다는 잠시 생각하고서 말을 꺼냈다. 잘은 모르겠다만 경찰의 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끝나야 자세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건가? 하지만 자꾸 걱정돼.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모든 게 확실해질 거다. 그렇겠지? 카자미는 미소 지으며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희다는 커피를 마시면서 카자미를 만나기 직전에 유즈키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생각했다. 놀랍게도 유즈키는 범인이 자수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 범인은 신세개발 스키부의 주니어 클럽 소속인 소년의 아버지인 듯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돈을 받고 고용되었을 뿐 사건을 지시한 인물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범인이 노린 표적이 가미조 노부유키가 아니라 역시 카자미였다는 점이 희다는 마음에 걸렸다. 아무튼 카자미와 가미조 노부유키의 관계를 한시라도 빨리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이 사건의 근간에 크게 관여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빠, 하고 싶은 얘기라는 게 뭐야?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한 거 아니었어? 그래. 일단은 느긋하게 밥을 먹고서 하려고 했지. 희다는 등을 쭉 펴고 물잔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이 레스토랑에 들어서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카자미의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떠오르지 않았다. 최대한 그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다. 가자미, 침착하게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아주 중요한 일이다. 뭔데? 카자미가 눈썹을 찡그렸다. 더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가자미, 넌 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을 이으려는 때였다. 희다의 윗도리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희다는 전화기를 꺼냈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중에 읽자 생각하고 제목만 확인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였기 때문이다. 제목이 가미조 후미야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잠깐만. 희다는 카자미에게 그렇게 말하고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글을 읽고서 그는 큰 충격을 느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갑작스럽게 메시지 드려 죄송합니다. 1초라도 빠른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다 씨, 이미 카자미 씨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셨는지요? 만일 아직이라면 부디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딸로 살아주십시오.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골수 기증자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 사건도 조만간 종결될 겁니다. 희다 씨와 카자미 씨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저의 본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 아버지 탓입니다. 그가 죽은 건 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가 때늦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행복하십시오. 가미조 후미야. 희다가 전화기를 든 채로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카자미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빠, 왜 그래? 전화 좀 하고 올게. 히다가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레스토랑에서 나와 유즈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바로 받았다. 무슨 일입니까? 카자미 선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유즈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런 건 아니고 실은 아직 그 이야기를 못했네. 그러기 전에 정말 엉뚱한 메시지를 받았네. 히다는 삿포로에 돌아오기 전에 가미조 후미야를 만난 이야기며 조금 전에 받은 메시지의 내용까지 유즈키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가미조의 아들이 어떻게 히다 씨와 카자미 선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네. 하지만 후미야 씨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군. 미안하지만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가미조 씨 댁에 연락을 좀 취해보죠. 그래, 부탁하네. 자네밖에 내가 부탁할 사람이 없구만. 자리로 돌아오자 카자미가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히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아, 그래, 좀. 너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렇구나. 하면서도 카자미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투였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빠? 아, 그게... 히다는 또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메시지를 읽고 나니 고백하자는 결심이 흔들렸다. 유즈키에게서 무슨 보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생각했다. 실은 오래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네 일에 시시콜콜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스키어야. 게다가 아빠 시절과는 스키 장비도 기술도 전혀 달라졌고 그러니까 너도 이 아빠에게 의지하지 마라. 카자미가 눈을 깜빡거렸다. 아빠, 그런 말이 하고 싶었던 거야? 너로서는 새삼스럽지 않은 얘기겠지만 이 아빠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너를 제 몫을 다하는 선수로 인정하는 게 아빠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카자미는 고개 숙인 채 잠자코 있다가 얼굴을 들고는 배시시 웃었다. 알았어.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내 의사로 결정할게. 그리고 어떤 결과든 전부 내 책임이고. 그래, 그런 뜻이란다. 스키어로서는 아빠 슬하를 떠나지만 그래도 난 변함없이 아빠 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지도는 잘 부탁할게. 그녀의 말에 히다는 가슴 안쪽이 뜨거워졌다. 그 뜨거움이 또 눈물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눈물을 참았다. 레스토랑에서 나와 히다는 후란으로 곧장 돌아가겠다는 카자미를 삿포로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탄 열차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래도 괜찮을 것일까 하고 자신에게 물었다. 가미조 후미야가 어떤 사정으로 그런 메일을 보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여겨졌다. 삿포로역에서 나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유즈키였다. 히다가 전화를 받자마자 유즈키가 숨가쁘게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게 가미조 후미야 씨가 음독 자살을 했답니다. 뭐라고? 히다는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그게 정말인가? 응? 언제? 어디서? 자세한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병실에서 숨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일입니다. 유서가 있다는데 그게 범행을 고백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범행? 네, 이번 사건의 주모자가 그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 경찰은 가미조 후미야가 남긴 유서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가 카자미에게 부상을 입히도록 도리고의 가스야에게 의뢰한 것은 오로지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백혈병 때문에 스포츠는커녕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신이 나서 여자 스키 선수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를 보고는 그 선수에게 강렬한 질투심을 느꼈다. 그 선수가 부상을 입어 선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얼마나 통쾌할까 하는 비뚤어진 상상이 날로 부풀어갔다. 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은 제쳐놓고 여자 스키 선수를 응원하느라 정신이 없는 아버지가 낙담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욕망도 작용했다. 그래서 우선 탐정을 고용해 히다 카자미 주변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런 과정에서 떠오른 인물이 도리고의 가시아였다. 그라면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메일을 보냈다. 도리고의 가시아에게 배달된 기계는 회사 공장에 있는 부품과 인터넷으로 주문한 부품을 조립해 병실에서 만든 것이다. 그 기계는 차가 달리기 시작한 후 브레이크액이 흐르는 파이프를 절단하는 장치였다. 원래 모형 만들기가 취미고 입원 중에도 조립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우편 배달은 비서에게 맡겼지만 그녀는 아무 사정도 모른다. 그런데 도리고의 가스야와 주고받은 메일을 가미주 노부유키가 훔쳐본 것이다. 당황한 가미주 노부유키는 카자미에게 경호원이 붙기를 기대하며 누군가 히다 카자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협박장을 회사로 보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하기 위해 삿포로로 향했다. 결과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다. 히다 카자미가 부상을 입는 대신 버스 운전사와 가미주 노부유키가 사망하고 만 것이다. 도리고의 가시야가 자수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가 자신에게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하고 죽음을 택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마음 약한 자신의 유치한 질투심과 의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변명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 다만 아무쪼록 어머니는 힐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가해자의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아내이기도 하다. 자신의 죽음으로 용서하길 바란다. 그녀만은 내버려 두었으면 한다. 이상이 유서의 개요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증거 조사에 들어갔다. 카자미도 소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유서의 내용에 모순이 없고 지금까지 미해결이었던 점도 전부 설명이 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렇게 사건은 피의자 사망이라는 형태로 막을 내렸다. 짐을 꾸리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스키웨어와 장비류가 모두 신세 개발에서 빌린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가 가지고 들어온 개인 물품이라고는 속옷과 옷 몇 벌, CD 플레이어와 CD 몇 장 정도였다. 시내를 돌아보며 빠뜨린 물건이 없나 확인한 후 책상 앞에 앉아있는 가이즈카에게 말했다. 끝났는데요? 가이즈카는 하고 대답한 후에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신고는 그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좋아, 나도 끝났다. 가이즈카가 서류를 팔락팔락 흔들었다. 합숙 완료 확인 서류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는다는군. 사실은 합숙 완료가 아니라 중단이지만 그 말을 사용하지 않은 건 가이즈카의 배려일 것이다. 죄송합니다. 신구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네가 사과할 게 뭐가 있다고. 자, 가자. 가이즈카가 일어섰다. 그의 짐은 이미 차에 실려 있다. 방에서 나와 호텔 복도를 걸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곳에 온 후로 많은 일이 있었다. 난생 처음 스키를 타고 눈 위를 달렸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만큼의 고뇌도 있었다. 아버지에게 작은 의혹을 품기 시작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였다. 형사가 수상한 인물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을 때였다. 단순 사고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직감적으로 가시아와 연결시켰다. 가시아는 신구에게 자신이 여기 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입막음을 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가스야가 수상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유즈키와 가이즈카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다. 사고는 역시 의도된 것이었고 범인이 노린 사람은 히다 카자미라고 한다. 필연적으로 범인은 히다 카자미 또는 신세계발 스키부에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사건 전에 가스야는 신고에게 스키부 일정표를 보고 싶다고 했다. 범인이 아버지가 아닐까? 그런 의혹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습이고 뭐고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피해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곧바로 가스야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회적으로 물어볼 만큼 지혜롭지 않았다. 아빠가 한 짓이지? 대놓고 물었다. 가스야는 둘러대지 않았다. 울면서 범행을 인정했다. 신기한 일이지만 신고는 기분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해방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장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자수할 거지. 그래, 그럴 생각이다. 다음 날 아침 삿포로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잠은커녕 계속 눈물만 흘렸다. 같은 방을 쓰는 가이즈카가 알아챌까봐 담요를 머리끝까지 푹 덮었었다. 삿포로역에서 아버지를 만나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갔다. 가스야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그는 줄곧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 이 길로 가마. 가스야가 말했다. 응 하며 신고도 일어섰다. 카페오레와 프라이드 포테이토가 부자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다. 가스야가 자수한 후 경찰이 호텔로 찾아왔다. 신고는 서로 다른 형사 몇 명에게 똑같은 진술을 되풀이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딱 하나,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죽을 만큼 싫었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사실 스키 자체는 싫지 않았다. 자기 인생을 남이 결정하는 것에 저항감을 느꼈을 뿐이다. 후지이나 구로사와와의 만남으로 스포츠에 대한 시각이 바뀐 듯한 기분도 들었다. 그러나 형사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 동기를 부각시켜야만 했다. 신세계발은 스키부 주니어 클럽을 폐지하기로 했다. 신고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은 가이즈카가 보살피기로 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자 가이즈카는 정산을 위해 프런트로 향했다. 신고는 창 밖을 보았다. 후지 등 스키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잠깐 인사하고 올게요 하며 가이즈카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스니커즈가 눈에 푹푹 빠져 걷기 쉽지 않다. 야, 후지. 오늘 쉬는 날이야? 후지가 뜻밖이라는 듯이 쳐다보았다. 신고가 스키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의 범인이 신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아니, 나 합수 끝났어. 도쿄로 이제 돌아가. 진짜? 아쉽다. 정말 아쉽다는 표정이었다. 다음에는 언제 올 건데?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도 같이 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나 좀 더 실력을 닦아둘게. 후지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 응, 언제나 몸 조심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그렇게 말하자 후지는 승복하기 싫다는 듯 미간을 찡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너 아마 누가 내 병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관계없어. 그런 일로 동정받고 싶지 않아. 아니, 동정이 아니야. 정말 대단하다고 속으로 감탄하고 있다고. 후지가 집게 손가락을 세우고 옆으로 까딱까딱 흔들었다. 그런 말도 필요 없어.
요즘 시대에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한다는 거 영 폼 안 나잖아. 난 말이야, 목표가 있어. 동전교라고 아니? 정식 명칭은 동계 전기교육대라고 하는데 삿포로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동계 전문부대인 듯하다. 거기 들어가서 바이애슬론을 하는 게 꿈이야. 너 바이애슬론 아니?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의 복합 경기야. 거기 들어가면 총도 마음대로 쏠 수 있대. 후지인은 총 쏘는 자세를 취했다. 돈도 받고 총도 마음대로 쏘고. 진짜 멋있지 않냐? 아직 중학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후지의 얼굴을 보며 신고도 덩달아 웃고 말았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스포츠에 대한 자세도 저마다 다르다. 그럼 잘 가. 후지이가 말했다. 그래, 또 보자. 신고는 손을 흔들며 걸음을 내디뎠다. 이곳에 와서 갖가지 경험을 했다. 눈 위를 달렸던 것도 자신의 인생에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고 희다는 심호흡을 했다. 공기가 차가워서 폐까지 싸늘했지만 화끈거리는 몸에는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바깥 기온이 높은 것은 절대 아니다. 몸이 뜨거운 까닭은 아무래도 흥분했기 때문이다. 기문을 쳐다보고 레이아웃을 확인했다. 대담하게 공략할 수 있는 코스지만 여기저기 함정도 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덫에 걸리는 수가 있어.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어깨를 툭 치기에 망원경에서 눈을 뗐다. 돌아보니 유즈키가 웃고 있다. 드디어 시작이로군요. 하며 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조금 겸연쩍었다. 그녀에게 무슨 조언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녀석은 이제 내 손을 떠났어. 그래요. 자네는 요즘 뭐라고 지내나? 여전히 연구인가? 그게 제 본업 아닙니까? 하긴 그렇군. 언젠가는 자네 연구가 결실을 거두길 바라네. 괜히 빈정대는 게 아니야. 고맙습니다. 유즈키가 머리를 숙였다. 자네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지었어. 게다가 부담스러운 비밀까지 간직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유즈키는 아무 말 안 한 채 고개만 옆으로 살살 흔들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첫 번째 선수가 출발했다. 물론 그 모습은 히다와 유즈키가 있는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형 모니터에 비치고 있을 뿐이다.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좀 더 내려와서이다. 마침내 첫 번째 선수의 모습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히다는 망원경을 눈에 댔다. 오스트리아 선수다. 과연 톱 10 안에 드는 선수답게 함정을 어렵지 않게 통과하고 있다. 가자미는 아직 멀었군. 새삼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더없는 기쁨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신도 행복하다고 히다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그 사람 덕분이다. 가미조 후미야가 죽은 다음 날 히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후미야가 보낸 것이었다. 도저히 진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배달될 즈음이면 저는 이 세상에 없겠죠. 이미 경찰 앞으로 범행을 고백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에는 사실과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만은 밝히고 싶군요. 모든 발단은 약 20년 전에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있는 몸으로 하타나카 히로에라는 여성과 관계를 가졌고 임신까지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저의 어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셨죠. 결국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양쪽 다 여자아이였죠. 다만 처지가 매우 달랐습니다.
하타나카 씨는 갓난아기를 보면서 왜 자기 아이는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출산 직후의 몸으로 터무니없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병원에 숨어들어 본처의 아이를 훔쳐온 것이죠. 그러나 유괴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러 오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훔쳐온 아이가 하타나카 씨의 실수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괴로워 몸부림치던 끝에 그녀는 죽음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분신 자살이라는 격한 방법이었죠. 다만 이때 자신의 딸은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아마 히다 씨는 의아하게 여기시겠죠.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실은 하타나카 씨가 죽기 전에 지금의 저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물론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오래도록 아버지 서재에 숨겨져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 피로 도장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그녀의 필사적인 심경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또 경멸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에게 까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깊은 상처를 입게 됐지요. 그래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카자미 씨에 대해서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카자미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타나카 씨의 딸이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자미 씨를 증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녀 또한 가엾은 피해자일 뿐이죠. 그런데 제 몸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백혈병에 걸려 골수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골수 기증자는 보통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카자미 씨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이복 형제인 경우에는 적합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의사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령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면 1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께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익명으로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히다 카자미에게 접근하지 마라.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그녀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고문을 본 아버지가 뜻밖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바로 협박장이었습니다. 신세계발의 협박장을 보내 카자미 씨가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꾸민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그 일이 아버지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고문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 저는 끝내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카자미 씨의 골수를 기증받으려는 아버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녀에게서 그 자격을 빼앗기로 한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녀가 부상을 입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골수 기증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녀가 부상을 당하면 적어도 1년 동안은 골수 기증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구의 가시아 씨를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신세계발 스키부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를 알았는데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굴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아버지의 계획을 저지하는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으니 말이죠. 그건 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도 받아야 마땅한 천벌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방법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의식불명이긴 하지만 살아계셨습니다. 만약 의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모든 걸 깨끗하게 털어놓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던 때에 마침 희다 씨가 찾아주신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당신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카자미 씨에게 모든 것을 밝히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한 술수를 쓰지 말고 희다 씨를 찾아가 모든 걸 얘기하고 카자미 씨가 골수를 기증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게 해달라 했으면 당신은 절대 거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도리고의 가시아는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간신히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경찰이 과거를 파헤치지 않도록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유서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자미 씨에게 고백하려는 히다 씨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히다 씨와 카자미 씨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사건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생각을 거두어 달라는 메시지를 잠시 후에 보낼 생각입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히다 씨,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카자미 씨의 아버지로 오래오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서야 히다는 모든 진상을 알았다. 그것은 히다의 상상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었다. 경찰에서 공개한 가미조 후미야의 유서에 위화감을 느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이렇듯 깊이 생각하고 고려한 계산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편지로 그 혈흔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밝혀졌다. 아마 하타나카 히로에 씨가 보낸 편지에 찍혀 있었을 것이다. 가미조는 DNA 검사를 위해 하타나카 히로에 씨가 목숨을 내놓고 쓴 편지에서 그것을 오려냈을 것이다.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가미조 본인이 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 히다는 고민했다. 이 편지를 경찰에 제출할 것이냐를 두고 가미조 후미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듯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유지에 반하는 행위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히다는 가미조 후미야의 편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히다 씨, 드디어 카자미의 차례입니다. 유즈키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어느새 여러 명의 선수가 활주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모니터 속 카자미는 출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만약 천벌이 내린다 해도 자신만 받으면 된다라고 히다는 생각했다. 뻐꾸기 알은 아무 죄가 없다. 저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목숨을 내놓고 저지할 것이다. 그는 망원경을 들었다.